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8강에서는 자원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하자원과 해양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9강부터는 지질도 단원으로 불리는 지질 단원 중에서 세 번째 단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시간으로 지질 조사와 지질도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질 조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질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 그리고 생성 순서, 지질 구조 등을 조사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지질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석과 지층 변화를 연구를 하고요. 지하자원 탐사 및 터널이나 발전소 건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외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지질 조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지질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질 조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현실적으로 지질 조사를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수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줄자라든가 클리노미터라든가 루페, 카메라, 삼각자 각도기, 표본 주머니, 망치, 정,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한 번쯤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질 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두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이 노두라는 거는 집 표면에 드러나 있는 암석이나 지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건데 그게 집 표면에 잘 드러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노두라고 부르고요. 보통 계곡이나 절벽, 도로의 절개지에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배웠던 암석의 종류대로 화성암이 나와 있느냐, 태저감이 나와 있느냐, 변성암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암석 이름을 붙여서 화성암 노두부터 해서 변성암 노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한다는 거는요.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노두가 잘 발달될 지역을 찾는 것. 이거부터 지질 조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두가 잘 발달될 지역이라는 거는 결국 조사 지역을 잘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를 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일단은 그 계획 안에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중에서 우선 해야 될 건 뭐냐? 조사 지역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를 조사하겠다라는 거는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지질 조사를 할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헌 조사,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한 조사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서 논문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지역은 대략 이러이러하게 알려져 있구나라는 예비 지식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형도를 구합니다. 지형도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형도가 있어야 여기가 대략 어느 지형이 있구나,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지형도를 구하기 어렵다, 혹은 지형도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면 사전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과 어디까지를 우리가 조사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두의 위치도 고려해서 어디를 순서대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세우는 게 바로 조사 계획 수립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 수립의 단계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예요. 단순히 그냥 계획 어디 가자 끝이 아니고요.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지형도도 구해보고 아니면 여유가 된다면 사전 답사를 가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지질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질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가서 뭐 주향과 경사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암석 표본을 채취하거나 우리가 노트에다가 실제로 기록을 하는 암산 기재 등등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루페나 클리노미터를 통해서 암석이나 광물의 종류와 특징, 혹은 화석이 있다면 산출되는 화석, 혹은 지질 구조 등을 야외 기록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망치나 정 등으로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지질 조사 실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세 번째가 되면 이제 그 조사를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노선 지질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노트를 참고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질 조사 경로대로 지표면에서 우리가 어떤 관찰 내용을 사진도 찍고 기록도 했죠.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지도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노선 지질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 번째 지도를 작성하는 건데 바로 지질도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노선 지질도를 종합을 해서 해당 지역의 지질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선 지질도는 내가 직접 가서 정말로 확인한 그 지역에 대해 정보를 넣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특정한 포인트별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서 있는 지질도 작성은 뭐냐? 각 포인트에서 관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고 걸어가서 이동을 했던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나가는 게 바로 지질도 작성입니다. 보통 여기 네 번째 지질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질도는요, 지질 평면도를 보통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지질 단면도 및 주상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도가 세 번째, 네 번째 건데요. 지질 평면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지질 단면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뒷부분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지질 단면도를 작성한 후에는 지질 주상도를 작성하는 게 바로 지질 조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첫 번째 지도가 노선 지질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했던 노두에 나타난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 뭐 여러 가지 지층의 주향과 경사 등 이런 것들을 기호로 표시하는 게 바로 노선 지질도입니다. 노선 지질도도 지도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거를 여기다 직접 다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별도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노선 지질도를 보시면 여기 흰색 부분들,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질 평면도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지도는 노선 지질도를 종합을 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한 지역의 암석이나 지층 분포 상태를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질 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지질 평면도에서 주향의 직각 방향으로 임의의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선상의 지질 단면 상황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 지질 주상도 마지막 지도는 뭐냐? 지층의 암석 및 지층과 암석의 순서 및 두께에 대한 자료를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순서대로 기둥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순서 및 두께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서요. 그러면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구성 암석의 색깔과 퇴적 구조, 화석 지층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층을 대비한다든가 뭐 지하 자원 조사 내지는 퇴적 환경 변화를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네 가지 종류의 지도를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도 작성 순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선 지질도, 지질 평면도,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질 조사하는 방법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질 조사에서 측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향과 경사입니다. 자, 주향과 경사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향과 경사가 뭐냐면 주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만나서 만드는 교선의 방향이에요. 두 면이 만나기 때문에 교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지층면과 수평면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으로 해당되는 이 영역이 바로 교선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선의
방향을 우리는 주향이라고 부릅니다.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와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진북, 자북 이런 거 배웠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경사는 지측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사 방향과 경사 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향과 경사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요. 지금 북쪽 표시 진북이고요. 빨간색 선이 주향이잖아요. 그럼 각도가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30도 방향에 있다라고 우리가 주향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사는 어떻게 되냐면 경사각은 여기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데 경사 방향은 어디냐? 항상 주향 방향의 수직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 조금 헷갈리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3차원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선상에서 2차원적으로 방향이다라고 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3차원 그림에 갑자기 2차원 선을 그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삭제하고 3차원 방향으로 지금 다시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방향은 어차피 2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디예요? 동쪽과 남쪽의 중간에 어느 방향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향도 마찬가지고 경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나오죠. 이때 방향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팔방위를 씁니다. 동서남북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쪽과 북쪽의 중간 어디다. 이게 뭐 북쪽에서 10도 떨어지든 80도 떨어지든 그냥 북동 방향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팔방위로만 표시한다는 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제로 주향과 경사를 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냐면 클리노미터를 이용을 해요. 클리노미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눈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향과 경사를 재는 눈금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 즉 바늘이죠. 쉽게 얘기하면 경사를 재는 바늘과 주향을 재는 바늘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금도 두 종류, 바늘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수증기와 기포가 있어서 평형 상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클리노미터로 어떻게 주향과 경사를 측정을 하냐면 우선 위에는 주향을 재는 건데요. 주향을 잴 때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수평면에 평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클리노미터의 긴 변 전체를 지측면에 접촉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노미터라고 하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생기지 않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클리노미터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긴 변입니다. 이 긴 변을 지측면에 접촉을 시킨다는 거예요. 단 수평면에 평행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주향이고요. 경사는 어떻게 되냐면 주향선의 직각인 방향, 주향선의 직각인 방향으로 하는데 클리노미터의 긴 변 전체를 마찬가지로 지측면에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향을 재든 경사를 재든 뭐는 똑같아요? 긴 변을 지측면에 접촉시키는 건 같아요. 단 주향을 잴 때는 수평면에 평행하게 놓고 되는 거고요. 경사를 측정할 때는 그대로 경사면에 접촉을 시키니까 그 경사에 따라서 그대로 긴 변을 지측면에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왜 앞에서 눈금이 주향과 경사를 따로 재게끔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이 클리노미터는요, 구형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과서에서 이 모형의 클리노미터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요, 기본적으로 눈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클리노미터 상의 눈금은 고정되어 있고요. 자침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자침은요, 항상 자북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향이 남북 방향이 아니면요, 자침과 주향 사이에는 일정한 각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긴 변으로 표시를 하면은 만약에 얘가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 n이라고 표시된 거 뭐 이렇게 그냥 해보면은 바늘도 똑같이 이렇게 n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북 방향의 주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늘이 이쪽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n으로 표시된 자북 방향과 실제로 이 자침 사이에 각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침과 주향 사이에 각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금을 통해서 주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향을 읽는 눈금은 어디가 0이다? 긴 변 방향으로 0인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린 것 중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게 남북 방향 주향을 갖고 있을 때 바늘도, 즉 이 자침도 n이라고 표기된 데를 향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자북을 기준으로 0도다라고 표기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바늘 이 자침은 자북을 향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금은 n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이유가 주향이 남북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경사를 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침은요. 무조건 아래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은 아래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긴 변을 지층 면에 접촉을 시켰으니까 지층이 수평선과 평행하다. 수평면에 평행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경사각은 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층면이 수평면과 나란하다면 긴 변이 수평면과 평행하게 있어야 되니까 결국 아래로 향하고 있는 쪽, 즉 짧은 변 방향의 눈금이 0이어야 하는 거죠. 위아래 방향이 그러니까 90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금이 서로 다른 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 눈금, 바깥쪽 눈금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했던 것들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어떤 게 주향을 읽는 눈금이고 어떤 게 경사를 재는 눈금인지 알 수 있죠. 어떤 게 주향을 읽는 눈금이에요? 이게 주향을 읽는 눈금이죠. 그 다음에 이게 경사를 읽는 눈금이죠. 이 모형에서는 안쪽이 경사를 읽는 눈금이고요. 바깥쪽이 주향을 읽는 눈금이 되겠죠. 그래서 EW 방향에 해당되는 게 0인 경우, 긴 변이 이렇게 평행하게 누웠으니까 그게 경사를 읽는 눈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가지 더 나가게 돼요.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 클리노미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이랑 방향이 다릅니다. 위에가 n이고 아래가 s예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 정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배우는데 클리노미터는요. 왼쪽이 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이 서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동서 방향이 일반적인 방향과 다르냐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클리노미터의 자침이 항상 북쪽, 자북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지층의 주향이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클리노미터의 북을 기준으로 이 자침이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서쪽 방향의 주향은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침이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동과 서를 바꿔서 표기를 하면요, 이게 눈금 그대로 주향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보게 되면요, 얘는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주향을 갖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된다? 자침은 항상 자북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지금 뒤에서 다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쪽 방향의 주향은 클리노미터의 북을 기준으로 어디로 갔어요? 네,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눈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이 클리노미터 상에서는요, 동서 방향의 눈금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야 바로 읽은 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려고 동사를 바꿔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주향을 측정했더니 이 그림과 같이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진북을 기준으로 서쪽이나 동쪽으로 몇 도인지 표시하는 게 주향이었죠. 그러므로 방법은 n 그리고 각도 방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북쪽을 기준으로 각도는 몇 도예요? 30도죠? 방위는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지금 네 동쪽으로 갔죠.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30도 간 거 보이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n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갔어요? 왼쪽이죠. 왼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N 30도 E 이렇게 표시하는 게 주향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를 표기한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경사를 쟀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각도가 25도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 0이잖아요. 경사 눈금은요. 그러면 얘는 각도 방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도는 25도, 방위는 NW 아니면 SE죠. 왜냐하면 경사 방향이, 주향이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는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클리노미터 그림만을 가지고는 두 방위 중에서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리노미터 그림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경사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실제 노드에서는 우리가 방위를 알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사의 방위는 어느 방위를 쓰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에 해당되는 방위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25도 SE라고 써 있다면요. 남동쪽 방향으로 서서히 높이가 내려가는 방향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보죠. 주향은 긴 직선으로 표시하고요. 경사 방향은 보통 짧은 직선으로 표시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향 방향과 경사각을 숫자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주어진 주향과 경사를 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향이 N45도 E, 경사가 30도 SE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요. 일단 주향은 긴 직선이죠. 그러면 여기가 북쪽 방향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N45도 E니까 뭐 아마도 이쪽이 당연히 동쪽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45도라고 제가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주향을 표시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기호를 쓰는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표시를 빨간색으로 한 거는 그냥 방향이라는 걸 표시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45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직선으로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주향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는요. 경사는 30도 SE예요. 자, 경사는 짧은 선으로 표시하는데 어떻게 짧은 선으로 표시하냐면 경사 방향에 해당되는 쪽으로 짧은 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SE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짧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을 써줘야 되는데 경사각을 이 짧은 선 앞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금 나타난 주향과 경사를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만 표시하면 어디가 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방위를 표시를 해주던지 최소한 북쪽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졌는지 이렇게까지 표시해 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W나 E나 남쪽 방향을 뭐 표시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방위를 다 표시해주고 기호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더 보편적이고요. 이번엔 반대로 가볼게요. 기호를 보고 주향과 경사를 적어볼게요. 자, 우선 왼쪽 위에 거는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수평층을 표시하는 겁니다. 수평층은요. 경사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십자가 더하기 표시 혹은 거기에 동그라미로 막아주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거를 보시면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데 우리가 여기서 짧은 직선으로 표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짧은 직선이 긴 직선을 양쪽으로 통과하는 건 뭐냐면 수직층을 표현한 겁니다. 수직층이니까 이 경사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죠. 아니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방향을 모두 뚫은 채로 짧은 선으로만 표시하는 게 바로 수직층이에요. 그러면 주향은 EW고요. 경사는 90도죠. 수직이니까. 대신 방위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게 없잖아요. 90도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수직층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방법대로 가면 되죠. 중간 위에 거를 보시면은 좌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주향이. 그래서 좌우로 표시된 거는요. EW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향을 기본적으로 N 각도 방위로 표시를 하긴 하지만
동서로 되어 있는 주양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냥 EW로 편의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사는 남쪽 방향으로 30도죠. 그래서 각도, 방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자, 오른쪽 위에 거는요. 주향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60도죠. 그래서 N60도 E. 그 다음에 여기 수직청이죠. 그래서 90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아래 거를 보시면요. N45도 E고요. 이쪽 방향은 동남쪽이죠. 동남쪽, 남동쪽. 그래서 60도 S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에서 서쪽으로 45도네요. N45도 W. 그 다음에 얘는 북동쪽이죠. 30도 N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보고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제시된 거를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응용 질문이에요. 클리노미터에서 측정한 주양은 사실 실제 주양하고 달라요. 자, 왜 다르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주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주향은 클리노미터에서 측정을 할 때 자북을 기준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클리노미터로 주향을 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다고요? 클리노미터는 자치 및 자북을 향하기 때문에 자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향의 정의는 뭐였어요? 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북과 진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것들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평각은요, 보통 4에서 7도 서쪽 평각을 갖습니다. 서평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서평각을 갖는 경우에는요, 그 주양이 클리노미터로 얻은 값이라면 평각 값을 더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주양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평각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요령인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지점에서 평각이 서평각 5도예요. 자, 근데 실제로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주양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북쪽을 기준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35도 아니면 25도예요. 그러니까 더해주거나 빼거나 합니다. 그럼 이걸 외워서 하느냐? 아니죠.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여기 클리노미터 상에서 나와 있는 이 북은요, 결국 뭐를 나타낸 거죠? 바로 자북입니다. 자북. 자, 그런데 편각이 5도 W예요. 그러니까 서평각이죠. 근데 평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었죠? 바로 진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5도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 방향이 바로 평각이기 때문에 서평각이니까 진북이 자북보다 그림상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주양은 뭐라 그랬어요? 진북과 주양선 사이의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주양은요. 어떻게 됐어요? 25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평각인 지역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N 25도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를 들어 써 있는 게 지역이 서평각일 때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주향이 서쪽이냐 동쪽이냐에 따라서 더해주거나 빼준다는데 지금 아래를 보시면 거기에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서평각 지역에서 측정한 주향이 동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주향이 동쪽을 가리키면 평각을 빼주라고 돼 있죠. 그럼 빼줬잖아요. 5도. 근데 이거를 지역이 동평각인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외우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인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요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예시처럼 실제로의 어떤 진북과 자북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참고인데요. 최근에는요, 클리노미터를 구형을 쓰지 않아요. 얘는 차이가 눈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특징이 뭐예요? 동쪽과 서쪽이 원래 방위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쓴다는 건데 저희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구형을 쓰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좌우로 바뀌어 있는 걸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지질도입니다. 지질도. 자, 지질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해서 알게 된 데이터들을 등고선이 그려진 지형도의 표시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층들이 뭐 색깔이라든가 기호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층 경계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향과 경사, 뭐 지질 구조 등등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지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뭐 색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게 되는 어떤 문항들은 다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색깔에 대한 구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색깔로도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지 실제로 어떤 색깔이 뭐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기호도요. 우리가 일일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기호들을 다 실제 지도에 문제를 낼 때는 반영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법례로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질도 안에 이런 기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표시가 어떤 암석을 나타내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질도에 암석의 종류별로 다른 기호를 쓰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만 알면 되냐? 실제로 여기 있는 지질 구조는 지도상에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뭐 주양경사, 수평층, 수지층 아까 앞에서 다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암석의 종류별로 다른 식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사 방향들, 주향 방향 이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도를 볼 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질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질 구조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배우는 지질 구조들은요. 이미 개념적인 것들은 지구과학 1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질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려고 다시 제시를 했어요. 자, 단층은 지질도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지층 경계선이 다른 지층 경계선을 끊어요. 그런데 양쪽에 같은 지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단층인데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또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흰색인데 흰색 똑같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또 누리끼리한 색깔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층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면 여기가 단층이 있는 거예요. 자, 부정합은요.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부정합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여기 표시된 것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죠. 이런 것들이 부정합이에요. 그 다음에 습곡은요.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층 경계선을 가지고 체크 표시난 거, X 표시난 거, 동그라미 표시된 거 이렇게 같은 모양걸로 표시를 했는데요. 선을 경계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습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질도를 해석을 할 때 손쉽게 이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형에 있는 지질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상대적으로 좀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질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평면도하고 단면도가 있는데 실제로 지질도 주어지면 단면도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질도는 다 평면도이기 때문에 평면도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적용했던 거를 보시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뭐예요?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 뭐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습곡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주향과 경사 방향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표시하면 내려가 있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쪽 방향은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표면이라 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떻게? 기호만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단면으로 대략 상상해서 표현을 이렇게 아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지질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이 경우는 나란하게 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로 단면을 그려보면요, 이게 수평청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전혀 관련 없이 직선 형태로 나타났죠. 지층 경계선이 이 경우가 바로 수직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잘 나타내는 건 뭐죠?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은 곡선으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경사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의 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해석이 빠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가 일반적인 지질도고요. 지질 평면도, 그 아래가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관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가 수평층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한 부분보다 수평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단면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수직층이죠. 지층 경계선이 직선인데 등고선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얘가 수직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경사층이죠. 곡선으로 교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이 네 번째 게 바로 습곡입니다. 지질 단면도 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다양한 지층이 있으면 아까처럼 대칭적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대칭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습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부정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성질들을 알면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습곡과 부정화과 단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주향이나 경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단면도를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단면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단면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질도에서 직접 주향과 경사 방향을 찾고 단면을 그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질도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물론 이건 3차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위에서 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지층 경계선이 같은 등고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향이 바로 주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본 요 지역을 보시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지금 하나당 20m짜리니까 260m 등고선이죠. 260m 등고선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점선으로 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것 중에서 위쪽에 해당되는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 동그라미 친 요 두 지점이죠. 그래서 두 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것이 바로 주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등고선의 높이가 260m니까 260m에서의 주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X표를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금 여기는 220m짜리죠. 그래서 여기 두 점을 해서 이으면요 220m짜리 주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의 등고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하나의 지층 경계선이 만나면 이 두 점을 이어줬을 때 주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주향은 EW가 되고요. 경사는 남쪽 방향이죠. 이 지질도에서는요. 경사를 알 수 있어요. 왜? 등고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인지 알 수 있죠. 다만 경사각은 이 지도만 단순히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해석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400m 주향에 해당되는 경우, 500m 주향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층 경계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등고선 높이에서의 선을 긋게 되면은 각 높이에서의 주향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층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층 단면을 그릴 때는요. 그리고자 하는 단면 XY인데 평행한 선을 지질도에서 높이가 다른 등고선의 수만큼 긋고 해당 고도를 기입한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500m, 400m, 300m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제가 지금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500m, 400m, 300m다. 그리고 이거를 XY 단면을 그릴 거니까 여기에 평행하게 그어준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등고선과 XY 단면이 만나는 교점이죠. 색깔을 다르게 놓겠습니다. 등고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가 500m하고 만나야 되죠. 여기. 그 다음에 400m하고 만나는 지점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대략 직선으로 이어줘요. 지금 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대략 그어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왜 직선으로 있냐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실제로 지표면 모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잇고요. 그럼 여기는 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쪽도 같은 경사라고 가정을 하고 지표면의 모양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이 만나는 교점에 수직선을 그리래요. 그럼 이거는 다른 색깔로 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이 만나는 지점. 지층 경계선이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 있죠. 자, 지층 경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 A하고 B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 표시하고요. 그럼 두 개를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주점을 잡아 주양선을 찾아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해당 고도와 만나는 점을 표시해라. 자, 해보죠. 자, 우선 B하고 C하고 만나는 그 지층 경계선에 대해서 주양을 찾으면 500m 주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어디까지? 자, 500m 주양선까지.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만나는 점, 다 저기 또 있네요. 400m에서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00m는 B하고 C 여기서 더 이상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점과 점을 다 직선으로 있고요. 여긴 없으니까 그 방향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하고 B도 마찬가지 갑니다. 자, 여기가 400m 주양선이죠. 400m 주양선, 400m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300m 주양선이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 있겠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점과 점을 이어요. 그러므로 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면을 다 그린 거예요. 자, 이 단면을 그려서 뭘 하는 거냐? 결국에는 단면을 그려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지질 평면도상에서 A, B, C 지층이 있는데 지층의 역전이 없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퇴적이 됐느냐? 지층의 형성 순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먼저 퇴적이 됐어요? 이 경우에 C가 먼저 퇴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층의 단면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빠르게 지워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이거는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고요. 이런 식의 동일한 방법으로 단면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지질도를 해석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뭐가 나오느냐? 경사 구하기랑 두께 구하기가 나옵니다. 자, 경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빨간색으로 지층 경계선이 있을 때 등고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는요, 80m 높이의 주양선이고요. C하고 D는요, 90m 높이의 주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양은 북남, 즉 NS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S라고 표시하는 수평 거리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을 단면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S. 지금 여기 초록색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AB 주양선에 해당되는 거 지금 단면으로 봤을 때 점으로 되어 있고요. CD 주양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라색 점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수평 거리가 S고요. H가 높이입니다. 근데 높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고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 등고선 차이가 높이죠. 그러니까 등고선 H는 10m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는요. S분의 H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는 10m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F만 알면 되는데 이 F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실제로 지도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를 보시면요. 항상 지도는 축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를 자로 측정을 하고요. 축척을 이용하면 실제 계산을 미터 단위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EF의 길이도 알았고 H 10m니까 계산하면 세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각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사각을 계산했다면 이때 경사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등고선이 서쪽 방향으로 더 내려가고 있죠? 그러므로 경사는 그 각도에다가 W, 서쪽 방향을 표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사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께를 구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두께를 측정하기 원하는 지층의 두 경계면에 대해서 동일한 등고선이 지나는 두 점을 잡아요. 자,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5m 간격의 등고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615m짜리 등고선이에요. 615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두께를 측정하기 원하는 지층이 지금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층 경계선이 사실 두 개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뭐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가 있죠. 그때 동일한 등고선에 대한 주향선을 두 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평거리를 L이라고 표기를 하면요. 이때 이 모양을 단면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거리 L이고 이 세타는 우리가 이 음영으로 표시된 지층의 경사각도예요. 경사각. 그러면 두께는 어떻게 돼요? 이 D가 바로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께는 어떻게 구하죠? L의 길이를 똑같이 자로 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축척이 들어가 있죠. 여기 축척. 이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길이를 계산하고 나면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D는 L 사인 세타죠. 왜? 사인 세타는요. L분의 D니까요. 그러면 L은 자로 측정해서 축척을 이용해서 길이를 얻어냈으니까 이 세타 각도만 알고 있으면 경사만 알고 있으면 계산을 통해서 D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지층의 두께를 구해라 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경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높이의 주향선 두 개가 필요하고요. 같은 높이의 주향선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향선이 최소 3개가 필요해야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 지층의 두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단면의 AD 지층을 오래된 곳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역전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되면요. 단면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 실제 단면을 그리라는 질문이 아니라 순서만 알면 된다면 우리는 단면을 실제로 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지층 경계면이 어느 쪽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만 알면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A하고 B 지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하고 B 지층 대해서 60m 주향선이 여기 있고요. 40m 주향선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0m 주향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주향선의 높이가 내려갑니다. 그 말은 A와 B 경계, 지층의 경계 방향, 이 방향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B하고 C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이 80m 주향선이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60m, 40m 주향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B하고 C도요, 같은 방향입니다. C하고 D는요, 마찬가지로 여기 80이고요, 여기 60이고, 여기 40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B, C,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질문에서 A, B, C, D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역전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 퇴적이 됐죠? 바로 D가 먼저 퇴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아내는 거는요. 실제로 단면을 완벽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향선의 높이, 특정한 지층 경계선에 대해서 고도가 서로 다른 주향선의 높이 두 개만 찾아내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C 지층의 경사각과 두께를 구하래요. 자, 근데 이제 그림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한번 구해보면요. B하고 C 해당되는 주향선을 잘 보면은 60m짜리하고 80m짜리. 왜냐하면 경사를 잴 때는 서로 높이가 다른 주향선 두 개가 필요했죠. 근데 그 주향선에는 20m 수평거리가 있고요. 고도 차이 20m니까 여기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45도 경사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 여기 거리라고 되어 있는 오타입니다. 수평거리가 30m짜리가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C의 지층이니까 뭘 구한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 즉 B하고 C에 해당되는 지층 경계선과 C하고 D에 해당되는 지층 경계선이죠. 그때 60m 똑같은 고도에 해당되는 주향선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m, 30m니까 수식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경사각은 45도를 앞에서 구했어요. 그걸 계산하면 15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질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실제로 주향과 경사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지질도가 무엇이며 지질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나오고 있고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복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는 연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지질도와 관련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반도의 지질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